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 아카데미 금요 여성 OM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100세 시대 시기별 건강관리 포인트입니다. 100세 시대 동의하시나요? 예, 벌써 동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뭐 90대 이상은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세 정도 살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한 번도 인간이 이렇게 전부 다 평균적으로 100세 정도를 살 걸 예측할 수 있게 된 경험은 처음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한 숙제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이렇게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경제적인 준비라든가 다양한 준비들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처음 경험하는 100세 시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에는, 원래 이제 전략이라는 용어는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전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 형세를 그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 시야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100세 시대 건강 전략을 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구죠. 그래서 지구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 동의하세요? 뭐 오염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염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벌써 오염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각자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지구가 지금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별로 잘 하지 않았던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언니 난 정말 알러브 쿠팡이야 막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막 이랬는데 정말 저도 정말 쿠팡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데 쿠팡이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하고 정말 신선한 식재료들을 바로바로 주문할 수 있어서 참 좋긴 좋은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정말 뭐 하나 주문하면 거기에 딸려오는 포장재나 박스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정말 엄청난 박스가 나가서 그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참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서 좋기는 하지만 정말 환경오염이 심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짓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쿠팡에서 정말 열심히 쇼핑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저 사진에서 바로 느꼈어요. 정말 지구가 저렇게 쓰레기에 정말 이제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천오염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은 공장 폐수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먹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키우는 그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간이 이런 가축들을 많이 먹게 되면 될수록 저런 폐수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하천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보카도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아보카도가 그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1위 식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건강식품이 1위 식품이 될 수 있나 그랬는데 그 아보카도를 키우려면 남미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 열대우림을 아보카도가 잘 팔리다 보니까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다 베서 그렇게 아보카도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산림 훼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뭐 크릴 오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크릴 오일 때문에 저희 세모노메가3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계기도 저도 됐었는데 그 크릴 새우에서 뽑아낸 그 오일, 그
뭐 좋다 그러는데 그 크릴 새우를 잡으려면 북극에서 잡아야 된대요. 근데 그 북극에서 그 크릴 새우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극의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크릴 새우로 먹이로 했던 그 작은 생선들, 그 작은 생선을 먹이로 하는 좀 더 큰 생선들 등등등 해서 기초적인 먹거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북극의 생태계들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조차고 저희가 자연 생태계를 너무 망가뜨리게 되고 그 업보는 결국은 인간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건강식품이라고 먹는 하나도 지금은 정말 예사롭지도 않고 사람조차고 먹는 게 실제로 보면은 정말 지구 자연은 엄청나게 저희가 훼손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서 정말 쇼킹했던 뉴스 사진인데요. 저렇게 오염물질이 바다에 뭐 페트병이며 뭐며 이런 게 너무 떠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모여갖고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쓰레기 섬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대요. 거대하게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저게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섬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깊은 철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어항의 물이 탁하고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그 물고기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오겠죠. 그렇다면 지구라는 지구라는 어항에 살고 있는 인간이 저렇게 지구가 오염되고 있으면 당연히 저희 건강에 문제가 오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또 바다가 물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숨 쉬는 거, 내 피부에 닿는 거, 땅에서 자라는 식물, 바다에서 잡아내는 먹거리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올 텐데 우리 몸이 전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아픈 만큼 저희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입에 집어넣고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인간도 스스로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들은 다 어디냐면요. 다 마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장 보러 가면 다 마트에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뭐 저부터도 하루 4끼를 차리면서 지냈었는데 엄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꼭 면을 먹였대요. 그 엄마가 너무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그냥 먹였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4끼를 다 밥을 애들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4끼를 밥을 다 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희 누트리컵 라면도 내기도 했다가 뭐 쫄면도 뭐 만들어줬다가 비빔면도 사다가 뭐 해줬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아프면 저희가 건강을 잃게 돼서 먹게 되는 수많은 약들이에요. 저 모든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걸 먹어서 과연 내 몸이 건강해질까? 저 안에 들어있는 합성 첨가물들, 그 다음에 조미료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나 살자고 먹지만 과연 저거를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줄까라고 의심을 해본다면 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만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인간도 오염되고 있다. 거기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도 오염되고 인간도 오염돼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고 그 시대에 100세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21세기는 해독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저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뭘 먹을까, 뭘 먹으면 내 몸에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뭘 먹으면 좋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빼낼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21세기에 전략적 사고를 했을 때 해독을 이해하지 않고 해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굉장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수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저 태아부터 양수부터 오염되기 시작하고요. 태어나서 오염된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오염 때문에 그 빚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면서 정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는 정말 계속 해독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될 때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해독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기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태어나서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시기별로 제가 건강관리의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정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침상에 누워있는 노인까지 솔직히 말하면 몸은 똑같아요.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는 없어요. 다 중요해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머리털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저희 몸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시기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게 건강에 그래도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의 강의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이 이때는 이것만 준비해야 되나 보다, 이때는 이것만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중요도, 우선순위, 또 관심 이런 측면에서의 그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 아이들 많이 키우시죠? 아이들, 유소년기. 보통 유소년기는 0세부터 13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를 유소년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유소년기를 키울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 건강관리에서 첫째 도장, 둘째 도장, 셋째 도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장 건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유소년기는 어떤 시기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면역을 키우는 시기예요. 저희가 태어나서 13세 정도까지를 인간이 자기가 평생 살 면역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솔직히 면역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면역 쪽의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면역이라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 면역. 이 선천적 면역은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인류의 그 보고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세균을 만나고 수많은 바이러스를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이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있으면서도 인간은 끝내 거기서 뭘 발견해냈다? 그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는 항체들을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낸 거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조상으로 불려부터 받은 그 항체를 아이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면역을 아이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천적 면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왜 지구에도 보면 왜 조상이 문화유산을 많이 물려준 후손들은 크게 공장도 없고 그래도 잘 살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럽을 보면 참 부럽죠. 관광만 갖고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사니까. 근데 저기 어디 척박한 나라 사람들은 물려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본인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거는 저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로부터 저런 보물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대충 막 살아도요, 큰 병 안 걸리고 많이들 잘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강 타고났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 선천적 면역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중에서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 거고 또 모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저 부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저희한테는 또 뭐가 있냐? 후천적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 후천적 면역은 뭐냐면 아이가 딱 태어나서 그때부터 만나는 바이러스, 그때부터 만나는 균들과 싸워서 스스로 획득한 거, 자수성가한 거죠. 스스로 획득한 면역인 거예요.
그 면역을 바로 후천적 면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후천적 면역을 획득하는 시기가 유소년기에 가장 강력하게 그 면역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유소년기에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가 클 때 대충 어떻게 해야지 후천적 면역을 강하게 키울까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대충 더럽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대충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병치레도 좀 하고 대충 좀 더럽게도 좀 키우고 그래야 그 세균과 그 병을 앓으면서 아이들은 면역을 만들어내거든요. 스스로 평생 살아가야 될 이 전장에서 나가서 평생 싸워서 이길 그 면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 후천적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뭐 죽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또 슬픔이나 아픔들이 또 DNA에 워낙 공포심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7, 8, 9, 10명 낳지가 않잖아요.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얘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프면 너무너무 큰일 나고 더러우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요즘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프면 안 되다 보니까 면역을 어떻게 하죠?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요.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면역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간사나 똑같아요. 스스로 경험해서 스스로 깨달은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남이 내 귀에다 계속 이거 중얼중얼 거린다고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결국 내 몸, 내 손과 발과 내 뇌를 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얻어내는 게 바로 공부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면역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면역세포는 강한 것도 중요해요. 면역세포라는 것 자체가 저희 몸의 군대죠. 그러니까 강한 군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똑똑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강하기만 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내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뭐라 그러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면역세포는 강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후천적 면역을 통해서 강하고 똑똑한 군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스스로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애 아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기가 아플 때 면역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해서 그 면역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잘 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플 때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법을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유소년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보자면 아직 오장육부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뭐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뭐 조금 이상한 거 들어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고 두드러기 나고 뭐 그러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그게 오장육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좀 약간 잘못 태어나서 태어나서 잘 관리한다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위기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성숙함을 잘 관리하면 정말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소년기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성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저희 지구가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로 저희는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돌지 않는다든가 일정한 거리를 벗어났다든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죠. 그래서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저희 몸도 일정한 혈압, 일정한 당 수치, 일정한 체온, 이 일정한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굉장히 치열하게 모든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상성 능력이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 대로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성 능력이 잘 돼 있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단백질이 요즘 부족해요.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신기하게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내 몸이 피곤하고 기운 없던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왠지 과일이 땡기고
내가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고 이런 식으로 피곤하면 잠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은 항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 항상성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집어넣는 대로 이게 항상성인 줄 알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단 거 너무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내가 조금만 피곤해도 단 걸 찾아요. 단백질이 부족한데 단 게 땡겨요. 비타민이 부족한데 과자가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소년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일 수 있는 능력, 그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지금 너무 깨지고 있어서 현대에 자라는 아이들이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뭐 과자 없으면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올바른 식습관을 키워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유소년기는 일생의 체질과 건강의 기초를 결정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유소년기의 건강관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경계면이에요. 아까 미성숙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의 그냥 관이죠. 둥그런 그냥 파이프 같은 관 쑥 있는 관이에요. 그 관에 뭐죠? 내장 장기가 있고 그걸 뭐가 감싸고 있죠? 피부가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를 외부라고 한다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사이를 뭐라 그러죠? 외부 경계면에 닿는 거를 저희는 점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 경계면에 닿는 거를 피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 경계면에 뭐가 닿죠? 경계라는 건 뭐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과 밖, 우리 피부는 대기와 우리 내부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면이라는 이 경계가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방어 기능이에요. 들어오면은 안 될 걸 막아내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을 해야 되죠. 안과 밖이 소통되면서 물자도 얻어내야 되고 내 노폐물도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의 역할은 방어와 소통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냐?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떻게 하죠? 피부를 통해서 또 산소를 공급받기도 하죠. 이게 바로 피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온 산소는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오죠? 음식이 들어오죠. 음식이 들어와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효소에서 잘게 흡수될 수 있는 만큼 잘게 부셔진 그 영양소는 소장 점막을 타고 우리 온몸에 다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은 어떻게 되죠?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으로 흡수된 영양소와 그 다음에 피부와 코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 우리 세포에서 뭐가 되냐?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를 저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옆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소년기에 굉장히 흔하게 겪는 질병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배탈, 설사, 장염, 변비, 아토피, 알레르기, 감기, 비염, 심하면 천식까지 우리 아이들이 겪는 질병이에요. 어디 팔다리 부러지지 않으면 대부분 저 범주 안에서 아이들이 그 질병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각각의 질병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원인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다? 바로 입에서 항문까지. 그리고 우리 피부의 문제 때문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저 모든 질병을 한 방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면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뭐 잘못 먹으면 금방 배탈 나고 조금만 찬 거 먹어도 아이들은 설사를 하고 장이 냉해지면 냉기는 장에 유해균을 증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져서 장염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증세라고 본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 소장의 육모는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거든요.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 육모가 망가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음식물에 있는 독소들이 그대로 어디로 간다?
혈액으로 돌아서 온몸에 혈액으로 돌아요. 그러면 그 독소는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될 것이죠.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독소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 독소를 어디로 내뿜으려고 하냐면 피부로 내뿜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의 청소년기까지는요, 발산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발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집을 갔는데 아들을 키우는데 그 집 애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소파에서도 날아다니고, 걔는 걸어 다니질 않대요. 그냥 붕붕 뛰어다녀요. 막 붕붕 뛰어다녀요. 뭐 슈퍼맨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뛴다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 말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천사죠. 천사는 어떻게 되죠? 걸어다니면 안 되죠.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날아다녀야 되는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중력으로 땅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붕붕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천사니까. 그런데 그러다 그 기운은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이들의 기운은 그저 내뿜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한다? 발산을 해야 돼요. 어디로 발산한다? 아까 경계면 피부로 발산을 해요. 그래서 소장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는 어디로 가냐면 피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피부 겉면에서 호흡을 통해서 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땀을 통해서 발산한다든가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발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에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요. 대장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소장에서 벌써 노폐물 독소들이 벌써 일부 흡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데 대장벽, 소장의 벽이 망가지고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있는 곳 아시죠? 여러분들 피부에 염증 생기면 어떻게 되죠? 먼저 증세가 벌겋게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죠. 후끈후끈해지죠. 맞아요. 점막이 후끈후끈해져요. 근데 대장의 역할은 노폐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장을 통해서 내려온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변을 만들거든요. 근데 장벽이 후끈후끈하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수분이 확확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야 될 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소장이 나빠진 아이들은 대번에 변비가 생겨요. 변비가 생겨서 노폐물이 잘 안 빠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변은 그 자체가 독소죠. 그 독소가 대장 점막을 딱 경계로 해서 딱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장 점막을 타고 그 독소가 쭉쭉 흡수가 돼요. 그렇게 흡수된 독소는 대부분 어디로 이동하냐면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서 그걸 열심히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간이 굉장히 나빠져서 간이 나빠진 증세가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간이 나쁘면 눈이 제일 먼저 나빠지거든요. 간은 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 있는 아이들은 안경을 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간을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변비가 그 대장의 끝은 어디죠? 항문이죠. 항문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항문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체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문은 그대로 해서 우리 엉덩이를 타고 우리 피부를 돌고 있죠. 그래서 대장독이 또 피부로 넘어가요. 대장독이. 그래서 피부 나쁜 아이들은 다 장이 안 좋은 아이들, 특히 변비 있는 아이들은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장에서 독소가 혈액을 타고 피부로 이동을 했어요. 발산을 해야 돼. 근데 대장독이 피부로 가. 그러면 그 독은 피부 점막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피부 호흡을 막는다는 거죠. 독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독소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땀이 안 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왜? 피부가 막혀 있어서. 뭐로 막혀 있다? 독소로. 장내 독소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독이 안 빠지면 애는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출동한다? 백혈구들이 출동해서 그 독소를 처리하러 가요. 그래서 피부에서 싸움이 벌어지죠. 그 싸움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죠. 그걸 바로 아토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알레르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장 내에 면역세포들이 70%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오고, 감기가 감기로 안 끝나고 뭐 장염이니 뇌수막염이니 또는 폐렴이니 이렇게 염증 다는 걸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 호흡을 못하게 되면 피부 호흡은
폐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폐 기능이 떨어져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폐는 뭐랑 연결되어 있죠? 코랑 연결되어서 숨을 쉬죠. 폐 기능이 떨어지면 폐에 냉기가 많아지면서 냉기가 많아지는 곳에는 세균이 득실거리고 살거든요. 그 세균들이 폐로 몰려들면서 폐에 염증이 많아져요. 그 염증을 밖으로 내뿜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부비강 쪽에 농이 많아지는 거죠. 그 농 때문에 코가 막혀요. 그래서 비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염이 심해지면 폐에서 노폐물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해서라도 그 농을 빼내려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천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쭉 결론은 뭐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문제가 생기면 유아기의 아이들은 저런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장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유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점막과 피부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환경이에요. 장내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장내 환경이 어떤 게 좋은 걸까? 그리고 어떤 게 나쁜 걸까? 말 그대로 장내는 우리 몸 안이 아니고 외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예요. 외부인데 우리 집 밖을 나가면 외부잖아요. 그 외부에 좋은 이웃이 많으면 그거는 장내 환경이 좋은 거고, 집 밖을 나갔더니 맨 범죄자 투성이야. 깡패, 살인자, 도둑,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득식을 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내 환경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장내 환경이 좋은 이웃이 많은 그 좋은 이웃에 해당되는 게 유익균이고요.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유익균이고, 그 범죄자라고 지칭되어지는 나쁜 환경은 바로 유해균이 많은 환경이 장내 환경이에요.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거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장내, 범죄자 소굴로 만드는 장내 환경에 세 가지 중요한 그 원인들이 있어요. 가장 문제는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는 잘 알다시피 글루텐이라고 하는 끝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끈적끈적한 그 밀가루 있죠. 그 쫀득함 때문에 저희가 빵도 먹게 되고 국수도 먹고 쫄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맛있어서. 그 맛있게 쫀득쫀득한 게 바로 밀가루의 글루텐인데, 그 글루텐은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소화될 수 없는 단백질이라 그랬죠. 끝내 소화되지 않는. 그 끈적끈적한 게 어디에 들러붙냐면 아이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소장벽에 딱딱딱딱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어떻게 된다? 장벽을 염증을 일으키고 장벽에 누수를 일으키는 거죠. 그 장벽에 누수가 일어나면 소장의 독소가 대변으로 빠지질 않고 그대로 혈액을 타고 아이들 온몸을 도는 거죠. 근데 발산을 하기 때문에 피부로 대부분 이동해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밀가루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만 끊으면 아토피를 나서요. 근데 엄마들이 이 얘기만 하면 머리를 쥐어뜯죠. 왜?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밀가루 음식, 과자, 빵, 라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애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이들하고 병원 들쳐없고 아이들 다니는 것보다는 밀가루 끊는 게 그래도 가장 편하고 돈 안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냉기예요. 찬물 마시고 에어컨 때문에 피부가 차지면 피부는 호흡을 못해요. 피부가 수축이 되거든요. 독소가 발산이 안 되죠. 찬물, 지금 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애들 냉장고 뒤적뒤적하고 난리가 났죠. 그냥 물 안 먹어요. 벌써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서 넣어야지 지금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냉장고에서 아이들 꺼내 먹는 탄산음료들 이런 것들 다 냉하기 시작해요. 다 차요. 그 찬물이 장에 들어오면 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창 기운은 염증을 일으킨다 그랬죠. 장은 염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상태에서 세균과 유해균이 완전히 득세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냉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요인은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됐을 때 그 세균을 죽이려고 저희가 먹는 약이죠. 세균을 죽이는 아주 좋은 약으로 저희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생제는 장님이에요, 장님. 그래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보지를 못해요. 그 결론은 뭐다? 다 죽여요. 그래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유익균도 싹 다 죽여요. 그렇게 해서 장내에 유익균이 다 죽은 상태에서 유익균하고 유해균 중에서 누가 더 세요? 유해균이 더 세요. 다 죽은 상태에서 누가 득세예요? 이제는 유해균이
온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항생제 먹을 때마다 장 환경은 완전히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그냥 그거 안 돼갖고 항생제 그냥 멋모르고 아이들 자꾸 받아 먹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감기가 감기로 안 끝나고 뭐로 이동한다? 장염 또는 뭐 중이염, 뭐 뇌수막염, 폐렴, 염자를 들들들 달고 다는 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항생제를 안 먹이면 애 염증 걸려서 큰일 나면 어떡해요? 걱정이 되시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장림이라 그랬죠. 근데 이런 항생제가 있어요. 어떤 항생제가 있냐면 딱 보면 저게 적인지 나한테 좋은 건지를 딱 알아서 좋은 거는 그대로 좋은 균은 그대로 남기고 나쁜 균만 공격해서 죽이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런 항생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알고 사 먹이면 너무 좋겠죠.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그 항생제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안 팔아요. 그 항생제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원료물질이 있어요. 그 원료물질이 첫 번째가 식이섬유예요. 그냥 식이섬유 아니고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에다가 유산균이 원료물질로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이죠. 그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유산균은 뭘로 먹고 산다? 개를 먹이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 그 식이섬유를 유산균이 발효를 시켜요. 소장벽에서 발효를 시켜서 소장 내벽으로 끌고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은 딱 보면 저게 균인지 내 몸을 공격하는 나쁜 균인지 아니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쁜 애만 공격해요. 그래서 박테리오신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천연의 항생제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천연의 최고의 항생제예요. 이런 항생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프면 항생제를 먹일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유익균과 식이섬유를 잘 먹인다면 아이들이 균감염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끔 바이러스 질환에 걸려서 콧물도 빼고 눈물도 빼고 열도 나고 그러면서 뭐가 빠져요? 내 몸에 노폐물이 빠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좋은 그 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몸이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만 안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 염증을 이동하지 않게 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는 뭐다?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은 아직 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칠거칠한 불용성 식이섬유보다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기를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보고 뭐 3일 단식을 해라 뭐 이런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데일리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산균, 식이섬유 또 뭐가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죠. 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야 점막이 촉촉해지고 피부 점막이 촉촉해야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백혈구들이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되고 천연의 또 해독 영양소들이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 같은 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는 이스비라는 좋은 효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밥 먹고 나면 한 알 정도씩 아이들한테 씹어 먹게 되면 음식에서 요즘 아이들 효소식품 너무 아이들이 뭐 된장을 먹고 뭐 김치를 많이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거를 이스비 같은 이런 좋은 효모식품으로 한 알 정도씩 보충해 준다면은 아이들 10살까지 크는데 큰 지장 없이 잘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데요. 청소년기도 물론 장 관리가 중요해요. 그 장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장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청소년기는 혈액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의 혈액을 보면은 거의 60대의 혈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00세 시대는 나만 100세 시대일 것 같아.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기억에 뭐 6, 7살 때까지 과자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만난 첫 번째 과자는 그 뽀빠이라는 과자였는데 그 뽀빠이 할머니가 시골 장날에서 한 박스 사오면요 저기 그 선반에다 올려놔요. 제 키가 달 수 없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겨우 아주 착한 일 하면 하나씩 얻어먹고 너무너무 귀하게 먹었던 그 뽀빠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죠? 너무나 뭐 그냥 천지빽깔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독서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만 100세 살고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의 혈액이 너무 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혈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청소년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청소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급성장기 한번 겪고 드디어 이제 2차로 초급성장기를 한번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성장의 아주 정점을 찍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생을 거쳐서 가장 학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또 이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도 변하면서 마음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그 정서적 갈등을 심하게 겪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예요. 이런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식사가 불규칙해요.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밥 먹이려고 그러면 엄마들 거의 전쟁이죠. 애들 울어요, 울어. 왜냐하면 12시, 1시까지 핸드폰 보다 잤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마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나 5분만 자게, 나 밥 안 먹을래, 5분만 자게 해줘, 엄마 부탁이야, 엄마 부탁이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냥 겨우 그냥 우유나 한 잔 먹이고 그냥 시리얼에 우유 말아서 그냥 얼른 먹이고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면 엄마 마음 불편하니까 그냥 돈 쥐어주죠. 가다가 뭐 사 먹어, 뭐 학교에서 뭐 사 먹어, 쉬는 시간에 뭐 사 먹어. 그래서 애들이 가는 그 돈 들고 가는 아이들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어딘 줄 아세요? 편의점. 애들은 편의점이 식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였던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그거 다 편의점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스턴트에 쩔어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인스턴트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가 제가 볼 때 청소년기 같아요. 그래도 유아기 때는 엄마 품에서 조금 커버가 돼요. 엄마가 그래도 먹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가 돌아다니는 청소년기는 엄마가 밥을 먹일 수도 없어요.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엄마가 뭐 유기농으로 하면 뭐예요. 나가서 뭐 편의점 가서 뭐 불당면 사 먹고 뭐 이러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인스턴트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전 지금도 제가 53년을 살면서요. 물론 힘들 때도 물론 힘들었죠. 뭐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 제가 꾸는 악몽이 뭐냐면 이렇게 막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여유 있게 풀어서 이제 시험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어머 뒷장에도 문제가 있네.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그 문제를 막 푸는데 읽어지지도 않아. 막 손은 벌벌벌 떨리는데 뒤에서 막 시험지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깨는 그런 악몽 저 꾸거든요. 가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가 바로 저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 시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도 애들 공부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몰아넣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불규칙한 식사에 인스턴트에 스트레스 만빵 받죠. 자율신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교감신경이 완전히 막 팽팽한 시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딱 위에 쓰면요, 아시죠? 이 소화기계는 그냥 돌덩어리가 돼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맨날 체해요. 그리고 변비 생기고, 그 다음에 설사를 반복하고, 과민성 대장염 증세 와서 변비 설사 막 반복하고, 가스 막 붕붕붕붕 거리고.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면 저 가스를 이제 다른 말로 방귀라고 그러죠. 방귀를 많이 낀다는 거는 뭐 냄새 여하를 떠나서 방귀를 많이 낀다는 거는 몸에서 그만큼 가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귀로 내보낼 수 있는 독소는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다 어디로 흡수될까요? 다 혈관을 타고, 다 어디로 가죠? 혈액을 타고, 장루수가 됐으면은 피부 쪽으로 이동할 거고, 대장 쪽은 어디로 이동해요? 간으로 가서, 간에서 엄청 해독을 하면서 간이 엄청 피곤해지겠죠. 그리고 그 간에서 미처 해결되지 않은 독소는 그런 암모니아들은 어디로 이동해요? 뇌로 이동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비 있는 애들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그냥 깨질 듯이 아프고 머리가 그냥 뿌옇다고 그러죠. 머리가 그냥 뿌연 상태, 멍한 상태, 이런 두통에 시달려요.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나죠. 이걸 저희가 청춘의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춘의 심볼 아니고요. 아토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발산의 시기죠. 그래서 막 땀으로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이 안 되니까 아토피가 오는데 청소년기는 말 그대로 호르몬 기능이 왕성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원활해지고 굉장해지거든요. 그 피지를 따라서 독소가 이동해요. 왜? 독소는 기름에 녹으니까. 그 기름에 녹아서 어디로 가는 거죠? 피지선. 얼굴에 피지선에 갔는데 너무 이게 몰려들다 보니까 막히면서 거기서 농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드름이라는 거는 청소년기에만 여드름을 겪어요. 왜? 나이가 들면 어릴 때처럼 유아기나 청소년기처럼 독소가 피부로 안 가거든요. 어디로 가요? 이제 수렴해요. 발산이 안 돼요. 이제 수렴해요. 어디로 가요? 몸속 어딘가에 가서 그 독소들이 뭉친다는 거죠. 뭉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종양이 되는 거예요. 종양. 암이 되고 장기들의 세포들을 죽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기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성인들이 겪는 대사질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특히 여자아이들 정말 생리통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키 커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춘기랑 겹쳐서 이게 생리통까지 겹쳐버리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엄마들, 애들 집에 일생을 거쳐서 가장 진통제 많이 먹는 게 아마 청소년기 같아요. 맨날 머리 아프다고 펜잘 먹고 생리통 있다고 또 진통제 찾고 애가 떼굴떼굴 구르니까 엄마가 안 먹일 수도 없고 약을 달고 진통제를 달고 살죠. 그럼 생리통은 왜 오느냐? 생리통은 말 그대로 자궁의 혈에 자궁 안에 노폐물이 많아진 거예요. 자궁은 그걸 어떻게든지 그 노폐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폐물을 빼내려면은 저희 몸에서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 노폐물을 빼내거든요. 그 근육을 수축시킬 때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죠. 거의 아이를 낳는 통증에 버금가는 생리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자궁 내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럼 자궁 내에 왜 이렇게 독소가 쌓일까요? 저희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장이 어디랑 붙어 있는지 아세요? 자궁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차가워지면 그 찬 냉기는 그대로 어디에 다 있어요? 이웃을 잘못 만난 자궁이 그 냉기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자궁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궁이 차가워지면 어혈이 많이 생기고 그 어혈은 자궁벽에 들러붙게 되고 그거를 내보내려고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육통이 오는 거죠. 또 하나, 성장기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원료 물질이 있어요. 그 원료 물질은 뭐로 표현되냐면 피로 표현되거든요. 혈액. 그래서 전 생애를 거쳐서 가장 피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가장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돼요. 원료가 부족해. 그리고 그 원료를 생산해야 되는 간 기능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피를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해서 허혈 상태에 아이들이 접어들어요. 피가 부족해지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자궁은 혈의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여자 몸 중에서 가장 따뜻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부족해서 자궁에 가지 않으면 자궁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진 곳엔 뭐가 생긴다? 세균 곰팡이들이 생긴다. 그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 염증 때문에 또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궁 내막염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걸 막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도 그렇고요. 짜증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 뇌 호르몬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난폭해지고 짜증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거 다 뇌 호르몬 문제인데 저희 장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뇌랑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저희의 뇌를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은 어디서 합성된다? 거의 70에서 90%가 장에서 합성이 돼요. 장내 환경이 유익균이 많고 장이 따끈따끈하고 그래야 효소 호르몬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뇌랑 연결되면서 뇌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변비 있고 설사 있는 아이들이 기분 좋은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애들 짜증낸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지금 똥을 제대로 싸고 있는지 지금 배에 가스는 차 있는지 배는 차가운지 그걸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무난하게 큰 갈등 없이 자기를 이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지금 대장 도구로 이제 암모니아로 꽉 차갖고 지금 머리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공부는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 붙들고 학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다? 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성장기여서 원료물질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료물질은 부족하고 장은 나쁘다 보니까 피 자체가 어떻게 된다? 탁해진다. 그리고 탁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도 부족해요. 간이 나빠지면서 제대로 피 원료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열 증세. 그리고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도 되게 심해요. 철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철분은 어디서 흡수되죠? 소장에서 흡수되죠. 근데 영양소를 공부해보면 장 내에 유익균이 많지 않으면요,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 나쁜 아이들은 철분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철분은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운반책 역할을 해주는데 관여되잖아요. 아이들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뇌는 멍해지고요. 기운은 없어지고요. 몸이 힘드니까 짜증 많아지고. 그래서 청소년기는 혈액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탁혈, 허혈, 빈혈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혈액관리는 뭘 봐야 된다? 혈액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원료물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쭉 먹는 걸 보면 압도적으로 뭘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거든요. 탄수화물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질도 동시에 살펴야 돼요. 피가 맑은 피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양과 질을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 청소년기는 해독이 학원보다 중요하다. 학원 보내면 뭐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해독 하루 하는 게 학원 제가 볼 때는 뭐 몇 달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에 목숨 매지 마시고 해독에 목숨을 걸으시면 아이들이 정말 잘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뭘 끊어야 된다? 일단 육식, 밀가루, 제일 문제 청량음료 끊어야 됩니다. 저게 피를 탁하게 하는 3대 물질이에요. 저거 끊어야 돼요. 보통 문제 아니죠.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완전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있으면 해독 안 해도 돼요. 근데 못 끊으니까 해독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 해독 영양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돼요. 뭐라고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식이섬유, 유산균, 물, 효소, 비타민, 미네랄. 이게 데일리 해독제예요. 매일매일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의 몸을 씻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습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특히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뇌의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콩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뭐 낫또라든가 뭐 두부로 만든 것들이 있죠. 뭐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잘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울러서 저희 뉴트리 프로틴은 대두, 완두, 밀로 만들어진 순수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그 아미노산가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애들 피가 어떻게 됐다? 탁하다고 그랬죠. 피를 맑게 해주는 오메가3, 그리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뇌의 영양소인 오메가3 집중적으로 먹여줘야 돼요. 가장 많이 먹여줘야 되고요. 저희가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그러죠.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분제. 철분 부족하면 짜증 많아지고 키 잘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따로 특별히 챙겨서 먹여줘야 되는 영양소고요. 아이들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스트레스는 저희가 맹수를 만났을 때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결국 뭐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시켜야 뭐가 된다? 뇌도 잘 발달되고 피도 맑아지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풀려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맨날 그 컴퓨터 앞에서, 게다가 요즘은 또 무슨 온라인 수업 한다고 더 앉아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냥 의자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러고 그냥 낮밤을 새고 있어요. 운동이 안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교감신경 계속 항진되어 있고요. 장은 돌덩어리처럼 굳으면서 변비, 설사 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서 저희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게 뭐예요? 햇빛이죠. 그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영양소 비타민 D. 애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아이들 꼭 먹여주셔야 되고 F-옥타코산올 같은 이런
뇌파를 편안하게 조절시켜주는 저런 기능성 식품들도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권해주면 굉장히 좋은 제품, 챙겨주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로 넘어갈게요. 청년기는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장 관리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완전 고삐 풀렸어요. 일생을 거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시기가 제가 볼 때 20대, 30대 같아요. 왜? 몸이 버텨주니까. 그리고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낮술 많이 안 먹잖아요. 밤에 먹다 보니까 야식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예요. 밤낮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활동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나빠지고 야식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죠. 다이어트도 너무너무 고민인 시기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가 타고났을 때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인간이 호흡하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타고나는 항산화 효소들이 있어요. 그 효소들이 이제는 뭐예요? 성장을 다 시켰잖아요. 이제 클 때까지 잘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제 자기의 역할은 이제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들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20대 중반, 25세부터 감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노화는 25세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항산화 효소는 감소하고 있는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환경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효소에 이제 맡길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뭐가 된다? 활성산소를 관리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본격적으로 챙겨 먹어주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예요. 이런 청년기는 미용도 굉장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시기죠. 몸은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고난 걸로 인해서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팁은 뭐냐면 큰 고민 안 하시고요. 12시간 공복만 잘 유지하셔도 큰 질병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12시간 공복은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은 속을 비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완전히 다 쓴 상태에서 인슐린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게 당이 널뛰질 않거든요. 근데 그 공복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당이 널뛰기 시작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당뇨 티켓을 받으시는 게 바로 20대, 30대 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키포인트는 12시간 공복. 그럼 내가 오늘 밤 12시에 술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죠. 아침 굶어야 되겠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관리해도 인슐린만 안정시켜도 여러분들이 40, 50대에 겪게 될 대사질환을 크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기는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10대 불량식품을 선정했어요. 저걸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음식, 여기에 뭐 베이컨 같은 것도 들어가겠지만 저기 피클 같은 것도 저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공육, 과자류, 설탕에 절인 과일 가공식품, 잼이죠 뭐, 청량음료, 편의점 식품, 삼각김밥, 핫바 뭐 이런 거, 통조림에 들어있는 거, 냉동식품, 직화구이 이런 거 세계 불량식품에 들어갔는데 저런 불량식품에서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독을 집어넣고 있고 우리 몸이 오염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해야 되는 청년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해독의 일상화예요.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 발산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해줘도 해독이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리 해독만 하셔도 그런 영양소만 잘 챙겨 드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청년기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제 작정을 하고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요즘 뭐 결혼의 문제에서 또 문제가 여성 불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것도 자궁벽에 노폐물이 많으면 그 독소 때문에 자궁벽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정자, 기형 다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독소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난임, 불임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애를 가지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도 문제잖아요. 어렵게 임신은 됐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요? 구정물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탄산음료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아이의 양수는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은 생명은 어디서 기원됐다? 바다에서 기원됐다 그러죠. 양수는 약알칼리 pH 7.45에서 5 정도의 짭짤한 상태여야 돼요. 약알칼리 상태여야지 약간 소금기가 있어야 아이가 몸을 잘 유지하고 균 감염이 안 된 상태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먹는 게 맨 탄수화물, 당 저런 걸 먹게 되니까 양수가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해지고 산성화 되죠. 산성화 된다는 것 자체가 양수가 당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양수성에서 10달 있다 나오니 아이들이 지금 아토피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해독은 꼭 필수예요. 해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기에는 12시간 공복만 지켜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간간히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의 단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해독이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은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감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어요. 그죠? 그게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넘어왔어요. 농경사회 때 보면은 잘 먹을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면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흉년이 와서 배를 굶주렸어야 됐고 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정말 배가 고팠던 그런 시기가 1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나 농경 시대를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됐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다?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자가포식 현상이에요. 자가포식은 뭐냐? 내 몸의 백혈구가 내 몸의 노폐물들, 병든 세포들, 그 다음에 기능 떨어진 세포들, 그 다음에 돌연변이 된 암세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된다?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음식이 안 들어오면 집에 냉장고 뒤져서 음식 해 드시죠? 똑같아요. 내 몸에 있는 것들을 탐식하면 백혈구들이 그런 것들을 탐식해서 먹기 시작하고요. 내 몸에 에너지가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 원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그 에너지 원은 뭐로 만드냐면 혈옥에 떠돌아다니는 어혈 찌꺼기들 있죠. 당과 지방, 적혈구들이 들러붙어갖고 모세혈관을 막는 정말 우리 성인병의 주범인 그 피를 탁하게 만드는 그 어혈들을 다 풀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세포가 완전히 재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하나 피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 공복과 간헐적으로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정도. 정 안 되면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하루 정도씩 단식을 한다면 성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기는 항산화 영양소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수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C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을 좀 더 특별히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로 넘어왔어요. 장년기는 40대에서 60대를 보통 장년기라고 지칭하거든요. 이 장년기는 본격적으로 대사질환 하면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온 질환이에요. 아주 쉽게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뇌출혈, 암 등등등. 저희 사망원인 1, 2, 3위를 쫙 깔고 있는 그게 바로 대사질환이에요. 그 대사질환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장년기예요. 그래서 이 대사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 탄수화물은 독이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장년기에부터는 탄수화물은 독이에요. 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열량 에너지죠. 그 열량을 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농사 짓고 이러니까 밥을 고봉으로 몇 그릇을 먹어도 그걸 나가서 다 에너지로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애나 어른이나 지금 다 몸을 안 움직이잖아요. 세 걸음만 걸어도 자동차를 저희는 타야 되는 시대잖아요. 걷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열량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저희 몸에 이제 뭐가 된다? 내장 지방이라는 형태로 이제는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바로 장년기에 굉장히 위험 요소, 핵폭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년기부터는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장 지방이라는 거는 피하 지방하고 틀려요. 이소성 지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소성 지방이란 말은 있어야 될 자리에 지방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지방이 있는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의 저장 창고는 원래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그래서 저희 피하 지방의 역할 배우셨죠? 체온을 보호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에너지원, 에너지 비상 창고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피하 지방이에요. 근데 그 피하 지방에도 지방이 쌓이다 보면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면 어디 쌓이냐면 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쌓이면 그게 지방간. 췌장에 쌓이면은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서 당뇨의 원인이 되고요. 그게 근육에 쌓이게 되면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깨면서 에너지 대사력을 확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게 이제 복강에 쌓여서 장 사이사이에 쌓이면 우리 몸에 이제 독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은 요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고기를 이제 한강 끊어왔을 때 저렇게 피부 밑에 두툼하게 있는 건 피하지방. 건강상에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 장 사이사이에 있는 저 누런 기름들 있죠. 저게 바로 내장지방이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상 지방은 저렇게 장만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누런 지방이 장 사이에 꽉 차 있는 걸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대사질환, 저희가 이제 작년기부터 저희가 건강하게 살려면 대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내장지방이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탄수화물은 독이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 그럼 도대체 내장지방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내장지방이 이제 비대해지면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TNF 알파, 엔지오텐시노겐, PA1I,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물질들이 저 내장 지방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저 나오는 물질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TNF 알파는 인슐린 작용을 억제해요. 그래서 당뇨병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엔지오텐시노겐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PAI1은 혈액을 응고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저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해진 지방 때문에 저런 물질들이 많이 몸에 나오게 되면은 염증 상태에 들어가면서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지방간, 간경화 등등등 이렇게 대사 질환으로 쫙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장년기에는 뭘 관리하셔야 된다? 내장 지방을 관리하셔야 돼요. 있으시다면 내장 지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스턴 의과대학의 마이클 홀릭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약으로 암도 고치고 심장병도 고치고 뇌졸중도 고치고 골다공도 고치고 갱년기 증상도 고치고 계절성 우울증도 고치고 자가면역 질환도 고친다면 믿을 수 있겠냐? 그러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바로 뭐다? 햇빛이라고 얘기했어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햇볕을 못 보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장년기 뭐 직장에 다니고 뭐 가게에서 일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햇볕을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질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도 있지만 햇볕을 제대로 못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특별히 뭐 전 세대를 거쳐서 햇볕은 다 중요하지만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 영양소.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고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장년기에는 이제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간 기능 저하가 시작이 돼요. 간이 그냥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있어 왔던 거죠. 제가 계속 유아기 때는 장 관리하셔야 돼요. 청소년기도 장 관리 중요합니다. 청년기도 장 관리하셔야 돼요. 계속 장 관리했어요. 근데 그 장이 계속 관리가 안 된 상태로 30년 이상을 살다 보면 그 장이 해결 안 된 독소는 어디서 해결한다 그랬죠? 간에서 해결한다 그랬죠. 이제 드디어 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근데 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효소 기능 떨어져요. 그러면 노폐물 분비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해독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해독 기능도 떨어지고 피를 지방대사를 통해서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피를 맑게 못하니까 정혈 기능도 떨어지고 나의 피의 원료를 만들어주는 원료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 게 간인데 피를 만드는 원료 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조혈 기능도 떨어져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딱 한 단어가 나오죠. 탁혈이 된다. 피가 엄청 탁해진다. 이 탁혈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년기는 첫 번째 내장지방 관리하셔야 된다.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간을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는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또 하나 갱년기를 넘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갱년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 혈관운동 장애 때문에 막
온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손발이 막 몸이 막 후끈후끈했다가 되고 질벽이 위축이 되면서 질건조증, 뭐 요실금, 뭐 피부가 위축되면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오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오게 되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갱년기 장애들, 갱년기 증상들을 겪게 돼요. 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생산되지 않으면서 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이 증상이 뭐로 진행된다?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는 굉장히 적극, 이거 뭐 갱년기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요. 저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세들을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그 갱년기를 건강하게 넘어가시면 뭐로 넘어간다? 질병을 가진 노후가 아니라 아픈 노후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래서 갱년기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에는 내장 지방, 간 기능, 갱년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역시 데일리 디톡스 중요하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코큐텐, 오메가3, 비타민 D, 그다음에 갱년기를 위한 루바 브랜드, 남성분들은 소팔메토 브랜드, GLA 브랜드, 칼맥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슬림 스마트, CLA, 파워블로키토산 같은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장년기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됐을 때 어떻게 넘어간다? 건강한 노년기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왔어요. 보통 노년기는 60대 이후를 얘기하는데 노년기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뇌와 구조예요. 뇌는 아시죠?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인간의 뇌 기능에 문제가 와서 기억력 저하가 이제 치매로 이어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치매가 온다는 거는 노년기 건강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치매가 왜 오는지가 중요해요. 원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염증 때문에 와요. 염증의 원인은 뭐에 있다? 내장지방. 그래서 내장지방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장내 미생물 분포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 유해 독소들이 뇌에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중요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안 돼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가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 인슐린 분해 효소가 안 나오면서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도 분해가 안 되니까 치매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부족도 치매의 원인이에요. 그 뇌에도 림프계가 있거든요. 그 림프계는 잘 때만 열려요. 뇌를 청소하는 하수구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서 발생되는 온갖 독성 물질, 노폐물들을 처리해주는 그 림프계가 수면 중에 열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불면증이 온다든가 잠이 부족해지면 뇌 청소가 안 되겠죠. 그럼 뇌에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치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집이 오래돼도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요, 구조가 살아있으면 벽지가 뜯어져도 좀 뭐 하수구가 막히고 뭐 전기가 끊어져도 어떻게 고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 기둥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집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못 존재하죠.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 키포인트는 이 구조물, 뼈대와 근육과 관절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조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 건강한 노후는 보장할 수 있고요. 골다공의 원인은 에스트로겐의 감소, 그래서 갱년기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노년기가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칼슘과 미네랄 같은 이런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지고요. 체액이 산성화되면서 또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뼈를 잘 못 잡아주니까 뼈가 약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골다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간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죠. 노년기에는 콩팥 건강이 중요해요. 콩팥은 우리 몸의 체액이나 뼈나 관절, 모발, 그다음에 눈, 뭐 콧구멍, 뭐 귓구멍 이런 구멍과 관련된 혈상계를 관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세는 노화 증세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년기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장이라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장기는 콩팥이에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한 노후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콩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뭘까요? 아세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짠맛이 자꾸 땡기는 게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을 특별히 잘 섭취하셔야 되고, 갑자기 먹는다고 좋아지겠어요? 왜? 콩팥은 모세혈관이잖아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의 원료 물질인 비타민C가 너무 중요하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비타민C와 미네랄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이해하시고요. 어렸을 때 장 기능이 저하되면 장년기가 돼서 간 기능이 나빠지고요. 그 간 기능이 나빠진 결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결국 노년기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잘 관리하시고요. 노년기의 솔루션은 뭐냐면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뼈가 잘 지탱이 되고 에너지 대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소화랑 관련되는 효소들은 이제 다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아주 소식으로 잘 드셔야 되고, 부족한 영양소들은 뭐로 드셔야 된다? 이제 기능성 제품, 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 섭취에 특별히 집중하셔야 되고, 과격한 운동 안 되고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하셔야 되고, 잘 주무셔야 되고, 기능성 제품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제가 힘을 드릴게요. 노년기 건강 겁내실 거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적힌 거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스트비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녹차 맛이나 아니면 녹차 맛과 오리지널을 섞어 드시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드실수록 제가 뭐라고 적었죠? 보약이라고 적었죠. 예, 보약입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다시 어린아이처럼 피부 점막이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능적으로 카로틴 플러스 꼭 챙겨 드시면 점막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을 지키실 수 있고요. 비타민 D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능성 제품 이제 드셔야 된다 그랬죠. 뇌를 위한, 치매를 위한 진코엔, 관절을 위한 조인트 가드, 눈을 위한 비전 아이디, 또 숙면을 위한 태아닌샷,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수분 유지를 위한 아쿠아 서플리먼트나 아쿠아 파우더 드링크 같은 경우도 드신다면 노년기에 빠지는 수분을, 왜냐하면 노년기는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빠지거든요. 그래서 피가 탁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 챙겨 드신다면 노년기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질병을 관리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아시겠죠?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삶. 근데 건강은 그냥 관리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 시기별 여러분들의 건강의 키포인트 잘 이해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